세계적인 부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엄청난 저택, 비싼 자동차, 수많은 경호원 이런 모습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은 이런 상상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1958년에 산 평범한 집에서 여전히 살고 운전도 직접 하고요. 비싼 음료 대신 콜라를 즐기는 사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히 투자의 귀재라는 그 껍데기를 좀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인간 워렌 버핏의 운영체라고 할까요?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대체 무엇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이 그냥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는 아주 놀랍도록 일관된 철학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부의 씨앗을 뿌렸는지, 또 그 유명한 투자 원칙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는지 자료에 담긴 핵심 이야기들 지금부터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유명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의 아주 소박한 생활 방식이요. 자료를 보면 와,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1958년에 31,500달러 주고 산 집에 아직도 살고 있답니다. 60년이 훌쩍 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집에 높은 담도 없고 심지어 경비용 감시 카메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부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보통은 재산이 늘면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인데 완전히 반대죠. 그의 소박함은 음식 취향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자료를 보면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3달러짜리 메뉴를 먹고 하루에 콜라를 5캔씩 마신다고 하고요. 사무실도 수십 년 된 낡고 허름한 곳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이게 그냥 돈을 아끼는 그런 구두쇠 기질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억만장자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자는 이걸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절약이나 보여주기를 넘어서는 아주 확고한 철학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 소음을 무시하는 훈련 같은 거예요. 시장 소음이요? 네, 억만장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화려한 저택, 비싼 차 이런 것들은 그에게는 사회적 기대라는 이름의 소음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그 매일매일의 변동성이나 단기적인 유행, 전문가들의 요란한 예측도 그에겐 그냥 소음입니다. 그는 이 양쪽 모두에서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오직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효용성이나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 같은 거요. 삶과 투자가 완전히 동일한 필터를 사용하는 셈이죠. 소음을 걸러낸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남들 시선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 즉 본질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삶 전체에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그럼 높은 담을 쌓지 않는 것도 나는 이웃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으니 외부의 불안이라는 소음은 필요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이기도 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오마하라는 환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 자체로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이것도 그의 투자 방식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잘 모르는 기술주나 해외 기업에는 웬만해서 투자 안 하는 것처럼요. 그 일관성이 정말 무섭게 느껴질 정도네요. 그 놀라운 분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자료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버핏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6,000달러를 모았다고 나와요. 이게 당시 가치로 어느 정도의 돈이었나요? 그리고 10대 소년이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죠? 1940년대 후반에 6,000달러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만 달러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인 평균 연봉이 한 2,5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년 4개월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을 10대 소년이 갖고 있었던 거죠. 와, 그 과정이 더 놀랍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6살 때부터 껌이나 콜라를 팔았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일찌감치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 그치지 않고 10대 때 이미 자발적으로 납세 신고서까지 작성해서 세금을 냈다는 대목도 참 인상 깊었어요.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까지 조숙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의 성공이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게 그 이후 과정에서 증명이 되죠.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는 재산이 9,800달러로 늘었고 불과 26살에는 무려 15만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문 배달을 할 때 여러 배달 구역을 그냥 무작정 다 맞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웨스트체스터라는 특정 구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버핏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욕심내지 않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사실 현대 투자론의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과 선택과 집중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문 배달 구역이 똑같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시간과 노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걸 이미 10대 때 간파한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어디에 내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네요. 이 원칙이 나중에 그의 투자 전략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업 중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그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려면 신뢰라는 또 다른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버핏의 두 번째 재능, 바로 소통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맞아요. 그가 아무리 혼자 확신이 있어도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료를 보면 그가 소통의 대가였다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2005년에 받은 아주 특별한 상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장문상입니다. 투자의 대가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장문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가 상을 받은 글은 다름 아닌 주주들에게 매년 보내는 연례 보고서였고요. 수상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주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명료하게 쓰였다는 것. 보통 기업 연례보고서라고 하면 온갖 전문 용어랑 복잡한 수치들로 가득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읽다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버핏의 보고서는 뭐가 그렇게 달았던 건가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보고서는 한 20페이지 분량인데요. 한 해의 투자 결과와 세계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면서도 마치 똑똑하고 유머러스한 삼촌이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쓰여 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분석하죠. 복잡한 재무제표를 설명할 때도 이 회사가 큰 빌 없이도 꾸준히 성장하는가, 혹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 역할을 자처한 거군요. 그 보고서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투자자들은 1년에 한 번 이 보고서를 받으려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산다고 할 정도랍니다. 버핏의 소통 방식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얼마나 큰 신뢰와 뭐랄까 팬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신뢰가 바로 버핏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일 겁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공과 실패 모두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 이게 수십 년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든 진정한 원동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칙으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건데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이 게임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그는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빌 앤 갤린다 게이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무려 3,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선언과 함께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자료에 인용된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래, 또 다른 즐거움.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주식 시세만 보고 있진 않을 거라네.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라네. 평생을 한 우물만 팠던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말대로 책상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외의 완전히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연기였습니다. 정말 뜻밖이죠.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의 신이 갑자기 배우가 되다니요? 자료를 보니까 앤이라는 유명한 연극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비밀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어린이 경제교육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의 멘토 역할을 하는 자기 자신을 목소리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숫자랑 씨름하며 보냈을 것 같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참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그 선택이 그의 투자 철학과 또다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는 평생 가치에 투자해왔잖아요. 처음에는 돈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투자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가치의 정의를 확장한 겁니다. 사회에 불을 환원하는 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이고 연기나 애니메이션 더빙처럼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개인적 즐거움과 성장의 가치에 투자한 것이죠. 즉, 그의 인생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원을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끝까지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게 나누고 나아가 자신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모습. 이 모든 게 결국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단순히 부의 축적이라는 1차원적인 목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개인적인 즐거움과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오마하의 평범한 이웃들이 담장도 없이 사는 억만장자 워렌 버핏을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하는 이웃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워렌 버핏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그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지독히 소박한 삶을 살면서 소음을 걸러냈고 어린 시절부터 확립한 명확한 원칙으로 투자했으며 그 복잡한 내용을 누구보다 쉽게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연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를 확장했죠.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는 식의 투자 기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며 살아가는 태도, 화려한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부와 성공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과 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역시 그가 이웃을 존중하기 때문에 높은 담이나 감시 카메라 없이 산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분리되기를 원하는 요즘 세상에서 버핏의 방식은 신뢰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벽 하나를 허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타인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벽을 허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